자, 안녕하세요. 하드커버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할 부녀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나오세요. 예. 네, 독할 부녀는 아빠가 쓴 칼럼을 두 딸과 함께 읽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은 또 다른 칼럼을 가지고 왔어요. 예, 2025년 2월 24일 날 발간된 조선 칼럼의 광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칼럼인데, 이 칼럼의 원래 제목은, 내가 준 제목은 광장에서 길을 잃은 수렵채집인이었어. 근데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조금 수렵채집인이 왜 나오지? 읽어보면 아는데, 읽어보기 전에도 제목만 보고도 좀 짐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어요. 나는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길을 잃지 역시 않으려면. 데스크가 잘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썼는지 읽어봤지? 읽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초정상 자극이라는 현상을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 초정상 자극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 초정상 자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처음부터 그게 좀 궁금했어. 초정상 자극은 그 슈퍼노멀 스티뮬라이라고 동물행동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로렌츠라는 사람하고,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하고 니코 팀버겐이라는 사람이 현대 동물학의 아버지인데,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왜 로렌츠 연구 중에 거위가 막 자기 엄마 쫓아가는 게 아니라 로렌츠 장화 막 쫓아가는 거, 그런 거 아마 봤을 거야. 되게 유명한 그런 사진인데, 사진으로도 있는데, 각인 효과라고 하거든. 각인. 동물들의 처음 딱 태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그게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움직이는 무언가가 제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 각인인데, 그런 각인 효과는 이제 로렌츠가 발견한 거라면, 이 니코 팀버겐이라는 이 네덜란드 출생의 동물행동학자, 나중에는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가 됐고, 이분의 제자가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지. 이 니코 팀버겐이라는 분이 뭘 발견했냐면, 갈매기가 있는데, 그 갈매기 한 종이야. 갈매기가 그 엄마가 이제 알을 품잖아. 근데 그 알이 크면 클수록 그 알에 더 집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짜로 막 큰 알을 놔도 그 진짜 알을,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큰 가짜 알을 품는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 또 아기 갈매기 입장에서 엄마 갈매기의 끝부분에 이 붉은 점이 있는데, 그 붉은 점이 또 선명하고 크면 클수록 그걸 막 쫀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고 그냥 모조로 만들었어. 부리를. 부리의 뭐 모양도 별로 상관없어. 그냥 막대기 같은 거에 붉은 점을 찍어 놓으면 그걸 막 쪼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생각을 해서 이게 엄마니까 엄마의 부리를 쪼아야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자극, 그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걸 이제 fixed action pattern이라고 하는데, 고정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 세계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 그 연구로 이제 시작을 해. 왜냐면 이게 이제 짐작하겠지만, 이쯤 되면 아마 똑똑하신 독자들은, 이 초정상 자극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구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이 고정 행동 패턴이라는 게 모든 동물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영장류 모든 동물들에게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정상적인 자극이 있는데, 그거보다 과한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엄청 집착한다는 거지. 모든 동물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도파민 중독 얘기하잖아. 가령 우리 뭐 딸기 치즈케이크 좋아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는데, 딸기 치즈케이크 싫어하는 사람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농축된 당분과 그 달콤함과 이런 게 있다고. 그거는 수렵 치즈케이크 절대 볼 수 없는 자극이지. 맛볼 수 없는 자극이지. 그런 건 없는 거지. 그거를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초정상 자극 같은 거지. 뭐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주로 조류를 연구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그 물고기 중에서 큰 가시고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수컷이 여기 이제 빨간 배 밑에 빨간색이 이제 띄면은 서로 공격을 해. 서로 공격을 하는데 그 암컷은 빨간색이 없거든. 그러니까 빨간색이 없는 애들은 들어와서 짝짓기를 하거나 이제 보호한단 말이야, 수컷들이. 근데 수컷에게 배 밑에 빨간 그 색을 칠하잖아? 그럼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막 공격해.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 밑에 동종의 그 개체에 빨간색이 칠해진 빨간색을 보면은 공격하는 거야.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수컷은 암컷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격한단 말이야. 심지어 이 칼럼에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족관이 있잖아.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우체국차가 지나가는 거야. 우체국차가 빨간색. 근데 막 그걸 공격하려고. 그 너무 뭐랄까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게 뭐냐면 초정상 자극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고정 반응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내가 이 칼럼을 쓰고자 하는 이제 내가 어떤 칼럼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이제 우리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시국인지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너희 그 젊은 친구들도 만나면 뭐 정치 얘기 많이 하니? 잘 안 하는 편인데 나는 그래도 유난히 요즘은 좀 만나면 좀 하는 것 같아. 슬쩍슬쩍이라도. 근데 이제 대신 그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대놓고 얘기는 잘 못하지. 근데 왜 우리가 그 뭐 설이나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면 정치 얘기 절대 꺼내지 마라. 그러면 거의 파탄 난다. 거기서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트리거 하는 거지.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막 서로 갈등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요즘 너무 많이 그 뭐랄까 일상을 돌아보면 일상에서 뭐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서로 우정을 쌓고 일도 하고 그런 소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 사회가 붕 뜬 것 같은 거야. 너무 막 그 자기 너무 넘치고 그래서 뭐 모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초정상 자기 관점에서 보면 이에 어떤 통찰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부분은 그 어미 갈매기 얘기, 새끼 갈매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연구를 얘기를 했고 인간도 다양한 초정상 자극들이 있고 거기 과민 반응한다. 가령 예를 들어 포르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지. 남성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시각 청각 자극을 줘서 때로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지. 여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그 섹슈얼 판타지라고 하는데 성적 판타지에 관해서는 남자들은 포르노를 보고 여성들은 로맨스를 읽는다는 거야. 그런 연구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여성을 위한 포르노는 과연 존재하는가?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초정상 자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엑기스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포르노만큼 그렇게 환상적으로 섹스를 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런 걸 넘어로써 그 엄청난 자극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성형 중독하고 외모 지상주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TV를 켜봐봐. 무슨 SNS 켜보면 막 엄청나잖아. 정말 매력적인 외모들. 남자들은 키 다 크고 난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 여성들은 뭐 엄청 몸도 그 뭐랄까 몸매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수렵채식기 생각해보면은 그런 여성과 그런 남성을 만날 수 있을까? 자기 옆 동네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만나기 어려운 외모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TV를 켜면 마치 그게 표준적인 것처럼 이제는 다 거기에 세팅이 되니까 내 옆에 보면 좀 찌질한 거야. 내 옆에 보면은 다 키도 작고 다 뚱뚱하고 막 그러니까 다 거기에 중독되는 거지. 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젊은 친구들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그게 자극인지조차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표준적인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나 젊은 사람들은 다 SNS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이제 이 SNS에서 비치는 삶이랑 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좀 자극적인 걸 보고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이제 인지를 못하는 시점이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나온산에서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다 그거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하게 뭐 운동할 필요도 없는데 운동 중독도 생기고 그다음에 외모는 뭐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외모 뭐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그 가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 근데 그게 또 과한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제 뭐가 과한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평균값이 엄청 올라갔고 그 정도도 안 하면 이거는 기본도 안 된 거고 뭐 이런 식의 사회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뇌는 수렵체질에 잘 적응돼 있단 말이지.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야. 너무 미인들이 많아. 너무 키 큰 애들이 많아. 나 기분 되게 나빠. 뼈저리게 느껴. 뼈저리게 느껴. 아 근데 키 큰 거는 뭐 근데 뭐 내가 더 거구일 수도 있잖아.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키 크다는 건 키 크고 얼굴 조그맣게 생기고 발등신해 강동원 같은 사람들 피부 좋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특히 한국 사회가 더 많아. 한국이 서양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BTS나 이런 그룹들을 이제 전 세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그렇게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춘 거지. 근데 사실 우리 일상을 보면은 꼭 그렇진 않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 때문에 우리 수렵채집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매번 길을 잃는다 라고 했어. 인스타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많은 자극들이 너무나 초정상 자극 많은 자극이 아니라 초정상 자극 과한 자극들이 넘쳐난다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에는 외모도 뭐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막 멋지게 해서 찍어야 되고 인스타그래머블한 곳에 찍어야 되고 다 그것도 장소의 의미에서 초정상 자극이잖아. 어디도 그런 데가 있어. 다 찌질한 동네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길을 잃는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는 우리는 수렵체질에 잘 적응된 뇌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자극은 너무 초정상 자극들이 다양한 초정상 자극들이 넘쳐난다. 우리 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이제 그런 얘기지. 자, 근데 그런 외모나 이런 즉각적인 그런 감각적인 측면 말고도 나는 조금 지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칠세고시. 최근에 혹시 그 KBS인가 추적 60분에서 칠세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나도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알지만 대치동에 그 선행 학습을 하는 그 메이저 학원들이 있나 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 5, 6세가 시험을 보는 거야. 왜냐면 7세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을 보니까 영어 지문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파악을 했는데 거의 수능 난이도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이제는 5, 6세에서는 안 되고 4세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원 그 관계자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더 어렵게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든다는 거야. 나 그게 그 초정상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고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적인 측면에서 아동 학대인데 애들이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얘 사세가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풀게 만들어. 더 어렵게 해야지 더 몰린다는 거야. 이거는 일종의 진짜 학대다. 학대지. 초정상 자극, 그때의 자극이라는 것은 불안 자극이지.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7세로는 안 되고 4세로 내려가야 돼요. 늦어요. 어머니, 아이가 7세면 늦어요. 4세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초정상 자극에 홀리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사회적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내가 좀 장담하면 나 이런 친구들을 좀 가르쳐 봤거든. 서울대 있을 때 영재반 초중고부터 영재반 쫙 하면서 들어왔던 친구가 있어. 아직도 그 친구와의 상담의 첫 마디를 내가
첫 문장을 기억을 하는데 그 어떻게 지내니? 그때 교수님 저 과학에 질렸어요. 영재고로 나온 친구인데 아니 과학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질렸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그 영재반을 가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이제 그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고 그때 친구들이 전부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다 풀어왔다는 거예요. 대학에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야 비로소 과학을 할 때야. 너희 그동안은 그냥 기초 학력을 높인 거야. 그때 아니에요. 저희 다 풀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들어와서 문턱을 넘었고 그 문턱을 넘은 다음부터는 정말 호기심과 열정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나이에 이미 지쳐버린 거야. 연료를 다 떼버린 거야. 이거는 너무 어렸을 때 그 큰 자극에 일종의 너무 이제 휘둘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건 뭐 부모가 만들어준 것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된 친구들은 호기심을 잃어버려. 그리고 공부 지긋지긋해. 그래서 잘 못해. 끝까지. 근데 잘 몰랐던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정상적인 자극으로 그냥 한 거야. 근데 점점 더 하면서 재밌거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해서 많이 갔던 친구들은 처음에 딱 하면 성적이 엄청 차이 나거든? 그냥 일반 고등학교나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온 서울대 학생들은 직윤 같은 걸로 들어온 친구들 보면은 처음에 학력치가 너무 커. 그래서 처음에 교수들이 걱정했어. 근데 교수들이 지금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얘네들을 걱정해. 얘네들은 그냥 이미 다 배운 거야. 일반 물리 다 배우고 왔고.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초반까지 그냥 놀아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얘는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안 하지. 얘네들은 점점 좀 하지. 그리고 어느 순간 3학년 정도 되면 얘네들이 더 기초가 더 탄탄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가서 더 빛을 발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그냥 자기의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 호기심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선행 같은 거는 정말 소용없거든. 진짜 교육적으로 보면은 조금 적당히 하는 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4세부터 뭔가 무슨 수능 문제를 풀게 한다. 이건 완전 잘못된 일이야. 근데 다 부모들의 어떤 불안이라는 초정상 자극을 막 자극하는 거지.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7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학원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뭐 하여간 근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치동 한정이겠지만. 그렇지. 근데 한정만이 아니라 그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게 전국의 조직을 갖고 있대. 아 그래? 야, 대치동에 못 올 뿐이지 못 와서 아쉬울 뿐이지 전국의 조직들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방은 조금 더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 그럼 이 초정상 자극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게 좀 뭔가 내 불안한 감정을 자극시켜서 홀리게 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요 이제 우리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 얘기했잖아. 요때가 4세까지 요때가 언제냐면 내가 발달할 거 아니야. 내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뭐 4세, 7세 뭐 요때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때야. 신체 활동을. 그래야지 뇌가 플러닝이라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해. 뇌가 되게 이제 엉켜 있는데 엉켜 있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 큰 고속도로 내고 지선도 내고 그래야지 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 근데 그때 운동을 할 때 그 플러닝 효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뇌를 정리해 주는 거야. 시냅스의 연결들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때 막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막 신체 활동을 덜 하게 된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뇌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뇌를 혹사시키는 거야. 뇌를 잘못 발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부모들한테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 하면 아이를 망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뇌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도파민 시스템, 이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과한 자극을 주면은 나중에 그걸 못 견딘다. 강박증, 그 다음에 불안증, 그걸 잘 못했을 때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잖아. 그리고 뇌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요번에는 이건 초정상 자극. 부모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초정상, 아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지. 아주 극도의 불안이 있을 때 막 패닉이 오잖아. 그랬을 때 4세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간다는 거야. 이 얘기야. 그게 부모의 불안 때문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건 마치 내가 이제 은유적으로 마치 자신의 알은 내팽개치고 커다란 가짜를 품는 불쌍한 어미 갈매기처럼 어린 자녀들을 지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종교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종교도 초정상 자극을 발신하기 아주 쉬운 단체이지. 만약에 종교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보로 세상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를 조장한다. 지금 매주 서울역, 그다음에 뭐 대구, 부산, 뭐 그다음 대전, 그다음에 뭐 광화문 등등 보면은 지금 종교 단체들이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가 세력을 모으기 제일 쉬운 단체거든. 정치보다 나는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칼럼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야. 이게 정치적인 이념의 어떤 양극화를 넘어서서 종교가 지금 개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종교 단체들이 예를 들면 지금 다 우리 공산화 될 수 있다든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선거 다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 그리고 뭐 정권이 넘어가면 다 공산화되고 우리 막 동성애 찬성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이제 놀랍게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그동안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 단체가 할 수는 있었어도 소위 말해서 뭐 이단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안에 속한 그런 큰 교회들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게 나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거든. 그래서 그건 나는 뭐냐면 종교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보로 세상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를 조장한다. 그런 뜻이야. 그냥 쓴 말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강요한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체크해봐야 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종교적인 교리에 혹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실을 하려 하지 않지. 뭐 일부야.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종교단체가 이익 집단으로 타락하기 쉽다는 거야.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좀 짧지만 되게 충격적이지만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선동이 난무한 정치 영역에서는 초정상자극이라는 것이 일상이 됐지. 하지만 요즘처럼 정치와 종교의 과잉 신호들이 동맹을 맺고 각자의 동맹 규모와 빈도, 그러니까 우리는 몇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뇌를 교란하면은 우리는 정말 차분한 일상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맨날 꽂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봐봐. 일상이 재미가 있겠냐고, 일상이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맨날 그 주말에 있는 그 시위가 내 인생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너무 일상이 뭐랄까 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과잉 신호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근데 이 역효과를 낸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오히려 더 공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초정상 자극에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저런 너무 과한데? 하고 이제 오히려 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너무 뭔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질감이 느껴지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번 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보자. 실제 섹스는 포르노처럼 뜨겁지 않다. 정상적 교육에서는 실세가 수능 문제를 풀 수 없다. 돈과 수익만을 최고 가치로 삼는 이들은 주식 차트의 초정상 자극에 삶을 맡긴다. 파이어족 알지? 파이어족, 너도 파이어족이니?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 빨리
경제적 독립을 쟁취해서 빨리 리타이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지. 많이 있는데 그들도 나는 초정상 자극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결국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겠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뭐 운이 좋게 투자해서 막 돈을 많이 잘 벌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대부분 잃거든. 그러면 그 차트를 보면서 매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그 차트에 따라 도파민 레벨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삶은 초정상 자극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일상에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2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내가 저 주식 차트 보고 까딱하면은 100만 원 잃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벌 수도 있고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나는 좀 다른 삶 같아. 일상을 의미 있게 살기가 좀 어렵다고 봐. 내가 너무 꼰대인가? 살짝? 그거 자체를 뭐 근데 그렇다. 파이어족이 뭐 꼭 굳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일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좀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루고 사는 삶을 또 지향하는 사람들도 파이어족에 포함이 되니까 아무튼 오케이. 또 종교 얘기하는데 참된 종교는 광장의 소음이 아닌 세상의 소금으로 인류에 봉사한다. 이거 나름 은유를 맞추려고 소음과 소금을 맞췄는데 광장에서 막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주장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그게 어떤 신앙적인 충성심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 나는 이렇게 신심이 좋구나.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 그걸 대하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지금 초정상 자극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이런 맥락에서 지금 헌재 판사를 협박하거나 당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야. 헌재 판사를 협박하거나 당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런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거는 초정상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과잉 행동 패턴 중 하나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과잉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은 필경, 표류한다는 거지. 붕 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길을 잃는다는 거야. 우리 수렵채집이니까 우리 수렵채집인의 불행은 매주 광생해서 그래서 길을 잃는다는 거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초정상 자극,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에 집중하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 우리 일상을 보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해? 아니잖아. 맨날 무슨 종교 얘기만 해? 맨날 무슨 그 종교적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태를 다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 대화가 불가능하지. 같은 세계에 살지만 진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대화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신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다양하고 미묘한, 작게 들리지만 경청했을 때 들리는 그런 신호들을 받아들인 삶이라면 난 그게 되게 아름다운 삶 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가 아무리 긴박해도 모든 대화를 정치화하지 말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큰 갈등에 쌓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불행해진다. 종교가 아무리 근본적인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비판은 통해야지. 입시나 경제적 독립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 불안 때문에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절박해도 다른 가치들을 구석에 몰아넣지 말자. 그래서 새끼 갈매기가 가짜 인조부리에 속지 않으려면 어때? 진짜 어미 고유의 그런 미묘한 신호. 이건 진짜 엄마의 빨간 점이구나 라는 걸 포착해야지만이 진짜 엄마를 쪼을 거 아니야. 엄마의 부리를 쪼아서 먹이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미묘함과 그런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가 결국에는 일상이라는 게 참 맞는 말인 거, 울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레이더를 턴오프하고 살고 더 강한 자극에만 켜놓으면 돼가지고 살았다는 게 약간의 반성도 되면서 그럼 나는 이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다시 일상에 좀 더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런 비판이 들 수도 있지. 너무 한가한 얘기다. 아, 너무 한가한 얘기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긴박한데. 근데 항상 사회는 긴박하잖아. 그래. 안 긴박한 사회는 없어. 지금이 최고 긴박하지만 또 더 최고 긴박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하다 말하는 순간 정말 중요한 우리 일상을 놓친다는 거지. 내 포인트는 그거야. 탈정치적이고 무정치적인 칼럼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거 너 무관심해. 정치에 무관심해. 종교에 무관심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한가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그냥 한가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좀 한가해야 돼요. 우리 너무 지금 긴박해. 너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뿜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좀 맞아. 한가해야 돼요. 맞아. 우리 잠시 캄다운하고 우리 조용하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여유를 가지고 봅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미묘한 신호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충전을 해야지 긴박한 상황에 제대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맞아. 뭔가 힘도 생기고. 맞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나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다 같이 해야지 뭔가 조금 같이 컴다운 될 텐데 만약에 나는 안 해. 근데 쟤는 해. 쟤는 긴박해. 그럼 쟤를 보면서 나도 긴박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부모들이 7세에서 4세로 가는 그 다이나믹스야.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야.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미 판도는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 사회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일종의 획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니까. 내 페이스가 없어. 나는 내가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고 남들 눈치 보면서 가는 거야. 남들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인가 봐. 다 달려가잖아. 야 7세가 아니야. 지금 더 내려가야 돼. 아니야 나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내 페이스대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야. 쉽지가 않아. 왜냐면 다 글로 가니까. 동조 현상이거든. 동조를 맡기는 되게 어렵거든. 자기 자신감과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나 이렇게 살겠다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휩쓸리고 간다는 것 자체는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휩쓸리면 또 빨리 뭔가를 이루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휩쓸리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거든. 내 기준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너무나 커다란 그 초정상 자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집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양태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죠. 이게 조금 연결되어 있지만 살짝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정치 얘기를 하면 내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일상이 더 중요해서 난 일상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오버하고 있나? 뭐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광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조선 칼럼의 올해 2월 24일 날 나왔던 칼럼인데, 이 칼럼이 보니까 이 칼럼에 이제 신문에는 보니까 그 인터넷 신문에는 양극화된 탈핵 반대 집회, 뭐 찬성 집회 이런 집회들 두 군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집회를 다 가봤거든. 그러니까 뭐 참여한 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근데 탄핵 찬성 집회도 너무 과열돼 있어. 탄핵 반대 집회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나처럼 중도인 사람은 어디에도 끼기 좀 어려워. 내가 뭐 나는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너무 좀 딱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근데 중도는 한 좌우를 생각해 보면 크게 봐서 30% 40% 정도라고 보면 그 중도는 그냥 고민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름 뭐 항목별로 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가치가 양극화되는 거야. 다극화되고 그다음에 복잡 미묘한 신호들이 좀 더 그것들을 또 이렇게 포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그 칼럼을 써서 혹시 이 칼럼을 읽고 너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이 칼럼을 조금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비판을 하는 거지. 포인트를 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 다음에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